자궁 내막암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10몇 년 전이었으니까 개복 수술이 그래도 선생님 꽤 있었거든요. 많이 열었죠. 개복, 그러니까 배를 열고 하는 많이. 수술. 저는 사실 부인종양을 선택한 제일 1번이 수술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 일단 우리는 수술로 딱 깔끔하게 떼주면 끝! 이게 3년차 때 암센터 파견을 갔을 때 박상윤 선생님께서 나는 부인암 수술이 너무 좋아. 디스트럭티브 서저리잖아. 다 이렇게 파괴적인 수술이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종양들을 제거해주면 환자가 되게 좋아지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선생님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게 잘 없고 사실 어떻게든 컨디션을 만들어서 수술을 해주는 케이스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부인종양에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수술이 가능한 단계라는 게 있나요? 내막암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암을 다 제거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합니다. 한 군데만 남을 것 같다. 그래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일부가 남을 것 같다. 못하죠. 왜냐하면 수술은 한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생고생만 한 셈이라서 그때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제거할 수만 있다면은 사기인 경우에도 수술을 합니다. 수술 방법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3기나 4기의 진행성 자궁 내막암의 경우에는 개복을 할 확률이 높지요. 왜냐하면 내시경,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로 다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1기나 2기 그리고 일부 3기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다 가능합니다. 요즘은 1기, 2기에서 개복하는 경우는 아예 없죠. 그렇죠. 네, 환자도 만약에 개복한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시겠죠. 갈 것 같아요. 네. 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정말 좋기는 한데 이 터치감을 사실은 따라갈 수도 없고 3기, 4기가 되면 어딘가에 전이가 있거나 퍼져 있다는 뜻이니까 네. 뒤집어 보고 이렇게 다 샅샅이 네. 찾아보는 것 때문에 개복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수술 전에 CT도 찍고 MRI도 찍고 가끔은 페트 온갖 사진을 다 찍는데 그 사진으로 모든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정밀한 사진도 0.5cm 이하 되는 병변은 사실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밖에 없죠. 눈으로 보는 것은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도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뱃속에 있는 모든 장기를 들추면서 구석구석까지 보는 것은 손으로만 가능하거든요. 1기나 2기인 경우는 그렇게 구석에 어디에 암이 숨어 있을 확률이 없으니까 복강경 수술 또는 로봇 수술을 선택을 하죠. 영상에서 3기나 4기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개복을 하게 되고 만약에 영상에서 특별한 병변이 딱 여기 한 군데만 있어서 이런 경우는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가능하다. 그럼 그때는 해도 되죠. 환자들한테 예전에 설명드릴 때 큰 암덩어리를 다 잘라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물로 씻어내듯이 항암 치료한다. 맞아요. 그 항암 치료는 보통 얼마나 정도 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보통 자궁 내막암의 1기 초기에서는 수술만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그쵸. 추가 치료가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1기 중에 일부에서 재발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는 항암 치료보다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죠. 옛날에는 방사선 치료도 배 전체에다 하는 전 복부 방사선 치료했는데 방사선 치료에 후유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은 국소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질을 통해서 병변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 부위만 한정해서 방사선 치료를 해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굉장히 낮아졌죠.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대신에 항암 치료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3기나 4기 환자가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되겠죠. 항암 치료는 원칙적으로 수술 후에 제일 빨리 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환자분 중에 예전에 빨리 항암하고 싶다 이렇게 막 재촉하시면 암도 죽고 환자분도 같이 죽는다. 회복하고 하셔야 된다고. 네, 환자가 죽진 않겠죠. 아, 고생을 많이 하겠죠. 고생을 많이 많이 죄송합니다. 고생을 많이. 항암 치료를 첫 번째 하면은 환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요즘은 걱정만 하지 고생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정말 좋아졌어요. 맞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그나마 좀 편하게 항암 다행이네요. 치료를 하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하고 집에 가시면은 내가 항암 치료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진짜 항암 치료를 했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게 탈모가 시작되는 시죠. 탈모는 첫 번째 항암 치료하고 2주일째부터 탈모가 시작이 되고 3주 후에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하러 다시 병원에 올 때쯤에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항암 치료할 때쯤 되면은
이제 탈모가 다 일어나게 되지요. 손발 저림도 조금 환자분들이 네, 맞아요. 힘들어하셔가지고 지압 신발 전기 오는 느낌 너무 심하다고 환자들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심신이 힘든데 맞아요. 예. 경제적으로도 힘든 게 많이 생기잖아요. 아. 이게 항암 치료 보험이 되나요? 그럼요. 보험이 됩니다. 자궁 내막암 수술 후에 하는 항암 치료는 보험이 되고요. 요즘은 산정 특례 또는 중증 등록이라고 해서 암 환자에 대해서는 전체 진료비의 5%만 부담하게 돼 있죠. 양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면은 15%에서 많게는 30% 부담을 합니다. 표적 치료제 같이 몇 백만 원 나오는 맞습니다. 항암제도 있다던데. 예, 우리나라 보험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표적 치료제와 같은 고가의 항암제는 완벽하게 보험이 되진 않는데 일부 표적 치료제, 일부 면역 치료제는 보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자궁 내막암에서는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가 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발성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면역 치료제 하나가 급여로 통과된 예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 아주 초기인 환자 중에 가임력을 보존해야 되는, 즉 네. 이제 출산을 원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레나라고 하는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삽입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예. 자궁 내막 증식증 환자들은 트라이를 늘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알고 네네. 있는데 자궁 내막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어느 단계 정도까지 보시는지, 이건 네. 뭐 누구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네. 출산을 너무 강하게 원한다, 나는 애 안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떼는 게 제일 좋은데 너무 간절히 애를 낳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자궁 내막암에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 한번 시도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수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25살이에요. 아, 결혼도 해야 돼요. 애도 낳아야 돼요. 자궁 절제술을 권하면 말이 안 되겠죠. 가임력 보존이라고 네. 하죠. 자궁을 살리고 약물로서 치료하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호르몬 치료 중에 에스트로겐이 네. 암을 일으켜서 그걸 막으려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것을 같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쓰는 약물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일 때 쓰는 프로게스테론의 용량과 자궁 내막암일 때 쓰는 프로게스테론 용량이 다릅니다. 당연히 암일 때 훨씬 고용량을 쓰겠죠. 이런 프로게스테론을 먹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 자궁 내막 증식증에서는 비교적 치료가 잘 돼요. 근데 자궁 내막암에서는 자궁 내막 증식증만큼 치료가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는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신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30% 정도가 재발을 해요. 아기를 가진 다음에 수술을 받게 되죠. 따라서 이런 약물 치료는 일종의 편법이죠. 정확한 수술을 받지 않고 시간을 벌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하는 편법인데 초기 또는 자궁 내막 증식증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얘기하신 미레나라는 자궁 내 장치를 삽입해도 효과가 있는데 자궁 내 장치에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의 양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치료하면 안 되고 먹는 것과 그것을 동시에 하면은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치료는 다 끝난 다음에도 미레나를 계속 삽입을 하는 거죠. 저도 요즘은 자궁 내막 암의 경우에는 미레나를 같이 쓰고 치료한 후에도 미레나를 되도록이면 유지하려고 하고, 물론 임신을 하려면 이제 빼야겠죠. 빼야죠. 예를 들어 저처럼 애 다 낳으신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또 보시고 그래 그럼 나 떼기 싫으니까 미레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편법입니다. 편법. 꼭 임신을 하실 분들만 편법이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는 향후에 절대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임신을 출산을 다 끝냈다 하시는 분들은 자궁을 제거하시는 게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나이도 있고 자녀도 있으신데 수술이 싫어서 괜히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할 필요는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희 과에서 이제 되게 많이 또 검진하는 환자들, 요새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나 아니면 폐경되신 분들도 유방암 수술이나 치료하시고 난 뒤에 타목시펜 이제 또는 뭐 레트로졸 이런 맞아요. 약들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특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난소암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매 같은 애들이다 보니까 산부인과 검진을 같이 받게 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이런 검진에 대한 주기 같은 거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유방암 치료 후에 일부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5년 또는 10년 이렇게 드시죠. 보통 폐경기 이전 여성은 타목시펜을 드시고
폐경기 이후 여성은 레트로졸 네. 또는 빼마라 뭐 이런 약을 드시겠죠. 레트로졸이나 빼마라는 비교적 자궁 내막에 안전한데 그쵸. 폐경기 이전에 먹게 되는 타목시펜은 자궁 내막을 자극하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궁 내막을 쭉 추적하면은 점점 이렇게 두꺼워져요. 이렇게 두꺼워진다고 해서 그러면 또 다 암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쵸. 그냥 약 때문에 두꺼워진 거고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 환자들이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발견이 되고 자궁내막 암으로 발견이 됩니다. 아주 드물게 위험도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해서 자궁내막의 두께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목시펜 5년 복용할 때 1년에 한 번씩 타목시펜 복용 종료 후 5년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총 10년 정도는 초음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권합니다. 요새 유방암 환자분들이 워낙 많아지셨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들도 진짜 많이 내원을 맞아. 하시거든요. 젊은 분들은 항암 같은 걸 하시고 나면 이제 또 조기 폐경이 돼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또 호르몬은 쓸 수 없고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근데 또 해줄 건 진짜 없고 같이 속상할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때 뭐 쓰세요?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 호르몬 약을 쓸 수 없는 환자분이 갱년기 증상을 호소한다. 뭐라고 해요? 그냥 그거는- 참으세요. 그렇게 틀리면은 빨리 때려차. 이런 성분의 약이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맞아, 하니까 맞아. 맞아요. 핫플러시 같은 거 호르몬이 있어요. 알고 계시네요. 내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김슬기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네, 강의를 한번 네. 하셨거든요. 네, 그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없는데 갱년기 증상이 심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줄 할 방법이 수가 없었어요. 없네. 유일한 방법이 신발타라는 항우울제 아, 처방해서 맞아요. 좀 잠이라도 편하게 주무시게 땀 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니까 항고혈압 처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녁에 운동하십시오. 8시에서 9시 사이에 땀을 흠뻑 흘릴 정도의 운동을 하신 다음에 샤워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비교적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죠. 사실 뭐 출산 연령 같은 거나 초경이나 폐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규칙적인 운동과 살 좀 찌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하면 될까요? 네, 선생님? 그렇죠. 일단 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자궁 내막암을 떠나서 우리 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거고요. 생리를 1년에 적어도 4번은 할 수 있게 피임약을 먹어서라도 4번은 할 수 있게 유지를 하고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갱년기 이후에는 종합 비타민, 글루코사민 이런 건 마음껏 드셔도 되는데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0가지를 순서대로 복용하고 그러시면 안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 내막 암의 호발 연령이 5, 60대이기 때문에 폐경이 되고 나면 산부인과 갈 일 없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많은 암들이 폐경기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네. 산부인과 검진은 사실은 꾸준히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 찍은 영상은 왠지 검색하시면 자궁 내막암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된 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자궁 내막암은 사실 그렇게 두려운 암은 아닙니다. 자궁 내막암은 암이 되기 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암이 되자마자 미리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시고 건강검진을 하시고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에 진단이 되었다. 여기저기 전전하지 마시고 수술을 하느냐 약물 치료를 하느냐 다 효과가 있긴 하지만 나의 상황에 뭐가 가장 좋은 치료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상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니까 힘들다고 해서 타박하면 안 되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 환자분이 치료가 잘 되었을 때 환자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최고가 아닌데 환자분은 최고의 결과를 얻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언제까지 일을 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술하셨던 자궁 내막암 환자분이 진짜 긍정적인 분이셨거든요. 난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정말 경과가 잘 너무 됐어. 좋아요. 다들 이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열심히 받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후배이자 제자가 되도록 저희 셋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께서 자궁 내막암에 대한 얘기들 마지막에 좋은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서 저희가 좋은 시간을 보내봤고요. 다음에도 선생님 모시고 또 영상 찍을 만한 컨텐츠가 있으면 저희가 또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이렇게 진짜 제일 멋있어.